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오늘은 돈터치에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전문가이자 정책가를 모셨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주도지사 원희룡입니다. 지사님 하면은 사실 1등이라는 타이틀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수능 전국 1등,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 하버고시도 수석.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손꼽히시는 분인데 최근에 이 가상화폐를 투자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1등이 하면 뭔가 다를 것 같은데 가상화폐 투자 최근에 좀 수익률은 어떻게 좀 잘 나오고 있나요? 확인해 볼게요. 네, 제가 5월 19일 날 그 100만 원 투자해서 들어갔거든요. 바로 그날 거의 20% 떡락. 빔을 그냥 정면으로 맞고 떡락빔. 실신. 근데 그 다음에 한 며칠 지난 다음에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탄탄한 반등은 아니고 데드캣이라 그러죠. 고양이가 높은 데서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내리는 그건지 아니면 이제 횡보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0% 떨어진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 수익률보다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지진 않았네요. 그래도 첫날 맞은 떡락 빔을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그 상태로 온 겁니다. 어쨌든 사실 이 기간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네요. 근데 사실 지난 3월 이후로 그 비트코인이 정점을 친 다음에 계속 지금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70층에 들어간 사람들 지금 40층, 30층에서 헤매고 있고 저 융자 없이 해도 지금 수익률이 50% 반토막 난 사람들 많고요. 거기다가 지금 신용까지 들어간 사람은 지금 프로그램 강제 청산 당해가지고 70%, 80%까지 지금 날린 사람들 있는 거 치면 많이 잃었다고 울고 다닐 처지가 못 되죠. 근데 지사님께서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해서 저는 대충 한번 이렇게 경험이나 해보자 이런 취지로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70층 이런 용어들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장난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사실 국회의원하고 도지사를 해왔기 때문에 주식하고 부동산을 공직 동안에는 하지 말자. 사실 옛날에는 잠시 재미도 받고 큰 아픔도 겪어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쏠리고 사실은 다른 일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정도가 되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딸이 둘이 20대 후반인데 그 친구들이 전부 코인 얘기만 해요. 50대 우리 또래들도 전부 코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게 600만 명 가까이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잠도 못 자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막상 디지털 자산이나 이 블록체인에선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잘 모르고 사죠. 그래서 우선 이 사람들과 함께 투자를 하면서 우선 해봐야 한다. 해보고서 사람들에 대한 발언권도 갖고 무엇보다도 정부에 대한 발언권을 갖자.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100일 동안 투자하겠다고 우리 지인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부처님 오신 날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날 보니까 블랙 웬즈데이야. 그날이 완전히 떡락하는 날이어서 낮에 안 들어가고 계속 저녁까지 미루다가 할 수 없이 들어갔죠. 그랬는데도 20% 빔을 맞은 거예요. 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날이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죠. 어디가 바닥인지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바닥 밑에 지하실 있고 지하실 밑에 지하 2층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험생일 때도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인데 한국에서 가장 수능을 잘 보신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 말을 우리나라 언론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분이 지사님이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인 바닥은 참 교과서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이 투자를 할 때 어떤 걸 참고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은지라는 어떤 뭐랄까 길라잡이가 될 만한 게 없는데 좀 투자를 할 때 지사님은 좀 어떻게 투자를 그래서 저는 그 1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선 그 대장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일단 50%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 이제 좀 유망주로 들어가는데 가급적이면은 김치 코인으로 가자. 사실은 정체가 불분명한 코인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도 카카오랑 연동돼 있는 클레이튼. 일단 마지막은 위험하고 바닥을 기고 있지만 한번 떡상하면 그래도 작은 재미를 볼 수 있는 썸씽이라는 게 썸씽은 약간 좀 리스크를 일부러 위험이 큰 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한 번이라도 바꾼 적은 있으세요? 아직은 안 바꿨고요. 앞으로 100일 동안 투자하는 과정에서 제가 나름대로 그 판단이 서거나 아니면 이 장세를 보다가
뭔가 특징을 가지는데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 중간에 바꿀 생각은 있습니다. 바꾸실 때 기준이 될 만한 어떤 교과서라고 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좀 어떤 기준으로 좀 투자를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우선 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어차피 전 세계적인 이제 금융시장, 그것도 지금 중국이나 미국의 규제 당국 움직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현재는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정책적 움직임들을 보면서 제가 중간에 판단을 해보려고 하고요. 저 클레이턴이라든가 다른 개별 코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화이트 페이퍼라든지 그와 관련된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가치가 있는지라든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막상 그걸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만약에 나름대로 제가 보는 눈에서 근거가 있고 좀 좋은 코인이 있다면 그걸로 좀 갈아타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렇게 투자하셔서 수익이 만약에 난다면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저는 거잖아요. 수익을 전부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손실은 제가 다 떠안을 거고요. 그럼 기존의 그 100만 원대에서는 또 어떻게? 원금을 지킬 수만 있으면 2030 세대들이 사실 코인 투자에 많이 하잖아요. 뭐 저도 30대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 가상화폐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우선 월급 갖고 노동소득으로 우리 자산소득을 쫓아갈 수 없겠다. 야, 이번 생에 이 월급 가지고 뭐 결혼자금이든 이번 생에 내 집 한 칸이든 이게 참 좌절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자산 형성을 해야 되겠는데 그 동학개미 서학개미 해서 한 2년 정도 좋았잖아요. 거기에서 막 돈 번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까 이 자산 투자 시장에 대해서 관심은 생겼는데, 특히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떡상으로 재미를 봤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작은 투자금을 가지고 큰 수익을 보려는, 늘 그렇잖아요. 난 내가 투자하면은 오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단기간에 그렇게 오를 수 있는 변동폭이 있다는 거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원금을 날릴 수도 있는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나 절박하면 그 큰 위험을 무릅쓰거나 아니면 무시하고서 들어가서 하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 너무나 절박한 것에 대해서 안쓰러운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도 막상 저는 이 100만 원이 10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1억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2천만 원 결혼자금, 뭐 내 그 주택 모으려고 해놨던 거, 연봉제 저 적금 들었던 거 깨가지고 들어와 있는 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건 24시간 계속 트레이딩하고 실시간으로 가격표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떡락하는 날은 그 화장실 칸에 이렇게 자리가 없다고 다들 직장 상사 몰래 가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죠. 예.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투자하고 있는 600만 명 전부가 진짜 극도의 스트레스와 이제 맞아요. 이 초조한 상태 속에서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저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지사님이 이제 가상화폐하고 인연이 이번에 투자로 처음 맺은 건 아니시잖아요. 2018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사님께서 2018년도에 제주도에 블록체인 특구를 만들겠다고 그때 말씀을 계속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은 좀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때 블록체인 특구를 그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회의할 때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러면 관계부서랑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금융위원회라든지 기재부라든지 토론을 많이 했죠. 근데 아무런 답을 안 주고 얘기를 하는 게, 야, 이건 뭐 자금 세탁에 쓰인다, 탈세다, 새로운 투기 아니냐, 뭐 등등등등 해서 그래, 그런 문제점 다 있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떤 중앙 집중 서버를 대체하는 분산 데이터 처리 방식이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참여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어떤 토큰 경제,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투기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걸러내야 되겠지만, 앞으로 디지털에 대한 어떤 개척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특구로 이걸 마당을 깔아줘야 될 거 아니냐. 샌드박스라는 건 이런 데 쓰는 거다 해가지고 그럼 제안서를 줘봐라. 그래서 제안서가 저희가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제안서를 정부에다가 많이 냈어요. 실물 경제와 연결되는 어떤 비즈니스의 알맹이가 있는 블록체인들에 대한 어떤 사업 모델들, 또 코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성 코인 있죠. 실제 가치가 연결돼 있는 코인들로 걸러서 지금 한국의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싱가포르나 몰타 이렇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를 우리가 건전한 건 좀 잡자.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실컷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그 제안서의 내용을 가지고 부산으로 블록체인 특구가 지정이 됐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 부산이라도 잘 되면 좋다 해서 했는데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만들고, 시범 사업으로 일단 이 출입증
대한 인증, 이게 분산 인증이라 그래요. DID. 그다음 스마트 투어, 그다음 부산의 어떤 항만 물류, 그다음 이 공공 이 CCTV나 이런 공공에 대한 이 안전 정보를 제공하면 여기다가 토큰 보상을 주는 뭐 이런 4가지 시범 사업을 사업자 공모를 해가지고 블록체인 특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기업들도 선정이 돼서 했는데 이게 코로나도 있고 실제로 그 해나갈 수 있는 전반적인 실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그 사업들이 올해 들어와서는 하나씩 시한이 종료가 돼서 뭐 큰 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조금 흐지부지 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블록체인 특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실질적인 걸 뭘 내놓은 게 없으니까. 네,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뭔가 국민들이 체험해 본다거나 이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뭐 부산이 이제 특구로 지정됐다고 한다면 부산에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 말만 하면 뭐 합니까? 체감할 수 있는 이 서비스들도 나오고 또 어떤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지면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와 관련된 인력들도 양성이 되고 이래야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게 신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는 그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블록체인은 저는 가능성은 많다고 보지만 아직 그런 부분에서 아주 초보 걸음마 단계예요. 대신 이런 것을 사실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걸 빙자해서 코인이라는 식으로 암호화폐로 이걸 너무 어떤 투기성을 키운 이쪽만 커지다 보니까 사실은 부작용이 더 드러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기존의 어떤 중앙집중 서버보다도 좋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거와 연결돼 가지고 코인이 오르고 내리고 해야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디지털 자산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는 지금까지는 너무 실질적인 것도 약하고 또 투기가 너무 심했던 것도 있고 정부 당국으로서는 실질적인 건 키우고 투기는 좀 관리 감독하면서 걸러줘야 되는데 둘 다를 안 해놓고는 지금 국민들만 투기꾼으로 몰고 있어서 제가 거기서 의분을 느끼는 거죠. 2018년 그때 그렇게 건의를 했을 때 그때부터 차근차근 해왔으면 그렇죠. 지금 충분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러면 어떤 실질적인 블록체인에서는 정말 옥석을 가려가지고 좋은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해외로 안 나가고 이렇게 커나가도록 하고 그런 거와 연결된 코인들을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지금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지난 한 3년을 그냥 거의 방치해 허송세월 한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예. 제주도에서는 혹시 블록체인을 현실화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제주도민들이 좀 체험하고 있다거나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좀 사업 모델로 구현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예, 제주도는 특구 지정은 안 됐지만 저희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요새 그 코로나 QR 코드 찍잖아요. 저희는 이거를 증이라는 블록체인 이 아이디 신분증을 만드는 업체랑 손잡고서 제주 안심 코드라 그래가지고 코로나에 관련된 발열 체크를 하면서 장소에 출입할 때 이거를 블록체인에다 올립니다. 여러 다수의 컴퓨터에 그 데이터가 분산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서로 전부 맞춰봐가지고 하나라도 안 맞으면은 이게 열리지가 않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분산 암호화 정보 처리 기술이잖아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해킹이 안 되고 사후에 수정이 불가능하고 당사자랑 연결시켜 놓으면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블록체인으로 이 코로나 방역 업체들에 대한 출입 기록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출입 기록이라는 게 사실 사후에 뭔가 수정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면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제주 안심 코드. 자, 이렇게 보이죠. 이게 블록체인과 연결돼서 돌아가는 건데요. 네이버나 카카오의 QR 체크인과는 달리 업소에 있는 QR 코드를 가서 자기가 찍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 프로그램과 연동돼서는 물론 100% 블록체인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주요한 해킹 방지 또는 수정 불가능해야 될 데이터는 블록체인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게 적합한 예시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과 기존의 서버식의 데이터 처리를 하이브리드 유리도로 연결해서 할 수 있고 이건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조립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토부랑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토지대장 있죠. 우리 은행에 가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토지대장을 띄어다가 은행에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토지대장 띄워오면 거기다 인감증명 찍고 이러는데 왜냐면 위조를 막으려고. 예. 근데 토지대장을 블록체인에 올리면 어차피 해킹도 안 되고 위조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 대출 신청자가 대출 신청하면 토지대장은 블록체인상에 올려있는 거기에 가서 은행에서 조회하면 바로 거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토지대장에 대한 블록체인 데이터 처리 사업에서 성공적으로 이미 이건 마쳤고 전국에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쓰는 예가 하나가 뭐냐면 제주도에 전기차가 지금 2만 5천 대가 넘었거든요. 근데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은 아시죠? 배터리예요. 네. 전기차 값이 4천만 원이면 배터리 값이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배터리가 한 3년, 5년 쓰면 이제 교체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남은 배터리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른 차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위 이거를 배터리끼리 연결해 가지고 발전기처럼 네.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네.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가정에서는 저 전기 발전기 대신 쓸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내 앞에 자동차에서 분리시킨 배터리가 있어. 그럼 이게 훔쳐온 배터리인지 교통사고 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인지 아니면은 살짝 화학적 처리를 해가지고 그때만 눈속임으로 출력이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기 배터리가 자동차가 수리할 때마다 또 자동차가 만약에 배터리를 분리시켜서 사용 후 배터리를 넘길 때 이거를 그때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올리는 거예요. 기존의 컴퓨터 서버망에다 올리는 게 서버는 서버 관리자가 언제든지 가서 입력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블록체인은 똑같은 데이터인데 입력을 못하도록 돼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이력 증명 프로그램은 블록체인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진짜 하고 있어요.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죠. 아, 그럼요. 사실 거래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소고기 농축산부에서는 네. 소고기에 대한 이력제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이런 원산지 증명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 블록체인이라는 뭐 어떤 창고가 따로 있어서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 자체를 블록체인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주도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장소에 대한 출입 기록, 그다음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이력 관리, 그다음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해외 여행 가면 네. 부가가치세, 네. 텍스 리펀드를 해줘요. 네. 그러면 일본이나 유럽은 이미 제도가 발전돼 가지고 물건 산 가게에서 바로 펀드를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펀드 안 해줘요.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직전에 이거를 동전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불편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매출이 안 이루어져요. 왜 못하느냐? 국세청이랑 판매한 가게랑 영수증을 갖고 있는 그 구매자랑 세 개가 따로 놀고 있어서 그런데 중간에 혹시 범죄 집단들이 조작할까봐 못 주는 거거든요. 네. 이걸 블록체인으로 올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화장품 가게에 가서 화장품을 샀다. 그러면 여기서 부가세는 얼마인데 내가 여권이 있으니 이거는 환급 대상이다. 그래서 얼마를 환급을 해줬다. 요거를 거래 내역을 그대로 올리는데 블록체인에다 올리면 위조도 안 되고 해킹도 안 되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짜 소비 진작에도 바로 그럼요. 직결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네. 또 바로 그게 맞아요. 사실은 할인처럼 되니까 그럼 아예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만큼 더 할인, 더 많은 물건을 사도록 해서 중소상공인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텍스 리펀드, 부가가치세 리펀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역시 시범 사업으로 제출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지사님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 블록체인이 우리 사회를 많이 바꾸겠죠. 정말 여러 분야에서 말씀 주신 이 변화의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블록체인이 역할을 할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탈중앙이라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해킹이나 사후 수정에 의해서 자료가 조작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를 확보하는 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블록체인 방법이 제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블록체인 앱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뭐 뾰족한 거냐? 그게 아니라 똑같은 앱을 예를 들어서 이런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기존의 중앙은행 시스템에서 돌리는 서버의 그 앱과 비교해 봤을 때 네. 사용자 입장에서 돈이 되든지 또 획기적인 편리함이 있든지 아니면 이 처리 성능이 우수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도 아직 초보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로 연결되는 게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블록체인을 현재 실제 이게 발달해 있는 그 실상과 동떨어 가지고 너무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는
약간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좀 속이는 거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블록체인에 의한 데이터 처리 기술은 서버와 쌍벽을 이루면서 앞으로 발전해야 될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신비롭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게 무슨 완전히 그 속여 먹으려고 사기치는 것처럼 접근하는 이런 것도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런 면에서 정부는 블록체인은 좋고 블록체인과 연결된 코인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물론 분리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분리될 수 있는 거는 뭐라 그러냐면 그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네. 폐쇄형. 스타벅스 가서 자기 텀블러로 커피를 받아와서 비닐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런 영수증을 블록체인으로 올려가지고 여기에다가는 코인을 보상, 토큰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이 토큰 경제, 참여 경제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면 어차피 코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수많은 글과 그 컨텐츠가 올라가는데 페이스북가 공짜로 그걸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광고를 보게끔 강요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나중에 두들겨 맞는다. 네. 고로 컨텐츠를 올리든지 뭐 좋아요를 누르든지 참여를 하면 리브라라는 코인을 주겠다. 참여에 대한 보상 시스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거기다가 수수료를 받는데 이용자들이 참여하면 여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수학 계산에 의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 토큰 경제,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싹 트나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건전한 코인은 어차피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내가 투자한 이 코인 중에 과연 그런 건전한 실질성이 있는 코인이 과연 몇 개냐? 그건 저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그런 걸 보고 네. 정책을 가자는 거죠. 근데 진짜 이 시장에 건전하지 않은 코인들이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뭐 장난스럽게 만들었는데 뭐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의 정말 엄청난 그런 대기업들을 넘어서는 코인들도 있고 도지? 네. 그런 코인들도 있죠. 뭐 도지를 따라서 만든 무슨 코인들도 있고 그런 코인들도 있는데 그런 코인들이 정말 시장에서 엄청난 뭐 돌풍을 일으켜버리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 쉽게 말하면 저희 어렸을 때는 우표 수집이라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우표 수집이라고 보면 돼요.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의 개 우표를 그냥 사람들이 그걸 값을 불러서 사고 있는 거예요. 그 우표에 무슨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면 소위 그 NFT라 그래가지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렇게 해서 뭐 트위터의 첫 문장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뭔가 디지털로 돼 있는 자산 형태를 고유의 인증 번호를 붙여가지고 아무도 이거를 설사 복사하더라도 진본 인증이 돼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디지털 자산의 초기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문제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은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나보다 더 비싼 값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또는 안 사도 나는 그걸 갖고 있는 것으로 나는 100년 뒤에 세상을 보고 나는 그냥 갖고 있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딱지나 우리 저 블러마블 게임 하듯이 내가 이거를 이 값에 사가지고 그다음 더 비싼 값에 팔아야만 내가 유지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발행 숫자가 제한이라도 돼 있어요. 근데 뭐 도지는 일론 머스크 뭐 대마초 피다가 더 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드립들이 온라인에서 난무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있는 드립 중에 하나가 그 모 지사님이 이제 예전에 뭐 나 도지 삽니다 이렇게 하셨던 그런 드립 때문에 도지가 이렇게 오르내릴 때 삽니다. 그런 이제 드립들이 있는데 아니 이번에도 보니까 도지 사세요? 이렇게 댓글들을 달거라요. 그래서 왜 나한테 도지 사냐고 묻지? 도지 띄어서 사세요. 도지사님 어떠세요? 도지를 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면은 이런 코인들은 뭐 아직은 종목에 넣을 생각이 없습니다. 도지사님은 도지를 안 사는 걸로. 최근에 이제 대권 도전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대권을 도전을 하시면서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실 텐데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사님께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나 이 가상화폐 시장에 있어서 생각하시고 있는 그림이 좀 있는지. 그러니까 우선 이 블록체인과 지금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실물 경제에 실제로 이 쓰임새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실체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은 사기성도 있고 일반 국민들도 모르면서도 그냥 투기성으로 뛰어들고 이런 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초기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불가피한 면도 있는데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 이런 부분들을 조금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그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시장은 공공에서부터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인증, 그다음 우리 현재 공공 그 서비스에서 이 마이데이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쓸 때마다 전부 내가 입력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력 사항이라든가 어떤 행정에 입력해야 될 나의 어떤 정보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다가 그런 부분들을 어떤 서식이 오면 자동으로 다 입력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쭉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공공 영역과 그다음 이 쓰임새가 확실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이력 관리를 조금 응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했던 올려도 되는 파일이라든지 어떤 업적이라든지 이런 건 매번 직장 옮길 때마다 자기 소개서 쓰고 그다음 나의 커리어 해가지고 그럼 이거 쓰면 이걸 또 인재를 채용하는 입장에서 옛날 회사에다가 전화 걸어가지고 야 이거 뭐 진짜야 뭐야 뭐 술버릇이 어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우리 인사 기록 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것들이 사실은 블록체인으로 연결되면 잡 커리어에 대해서 사실은 해킹 또는 조작이 불가능한 걸 가지고 또 이걸 또 보안을 지키면서 필요한 것에다 딱딱 연결시켜 가지고 불필요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는 이런 것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블록체인이 어떤 순기능 그리고 실물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에서부터 이런 걸 좀 만들자. 이게 우선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이런 거와 연동된 코인 또는 토큰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근데 그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지금은 코인 그 자체보다도 저는 주목하는 건 소위 그 NFT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카드 썼을 때 포인트, 카드 지급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비행기 타일 때마다 마일리지가 쌓이고 그럼 이런 거를 봤을 때 소위 그 토큰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그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서 주로 포인트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게임이라든지 소위 메타버스라 그래가지고 실질 현물 내지는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같이 물려서 돌아가요. 그러면 지금 뭐 마인크래프트라든지 네이버의 제페토 같은 경우 보면 그 안에서 실제로 사람끼리 대화도 오고 가고 거래도 오고 가고 게임이나 그 가상 세계 내에서의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도 하고 보상도 해주고 거든요. 아이템이 코인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아이템끼리 서로 환전해서 다른 가상 공간에 가서 서비스를 쓰고 그럼 가상 공간에서의 IU 내지는 BTS 가상 세계에서 들어가서 아바타가 사인해주고 아바타가 같이 춤추면서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코인을 지불하면 이 코인은 현실 세계에 와서 우리 실물 화폐로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현실 세계와 이 가상 공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상품과 사람들끼리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면서 이걸 뒷받침하는 토큰 경제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떤 디지털 자산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혁신 국가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여기서 옥석을 가려서 이거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지금 뭐 디파이, 그러니까 분산 금융도 얘기하지만 저는 디지털과 현실 세계가 맞물린 그 가상의 메타 공간에서의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넓히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의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과 과감한 어떤 규제 개혁 이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그러니까 저는 큰 걸 얘기하고 이걸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하나 저는 해봤자 안 된다, 해봐야 사기다 이런 것보다는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련해서 좀 2030 세대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한번 한 말씀. 네, 우리 2030 젊은 세대들이 진짜 월급으로 이번 생에 집 한 칸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인생의 꿈을 포기하고 싶진 않고 그렇게 해서 매달리는 면에서는 이해도 잘 되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거와는 달리 잘 안 될 가능성도 우리 가족을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고 조심, 그다음 자기가 손실이 났을 때 인생 자체가 전부가 그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그런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뜯어 말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블록체인을 비롯한
모든 이 디지털의 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주인공은 2030입니다. 그래서 2030이 보다 더 친근하게 그리고 보다 더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저는 그 멘탈 자체는 저는 높이 사고 싶고 그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현실이 되고 그걸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현실화해서 그로 인한 일자리라든지 앞으로의 미래가 이로 인해 가지고 더 풍부해지고 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면에서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고 그와 관련된 젊은 세대들과 전문가들을 늘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영차 하고 싶고요. 길게 봐서는 우리의 디지털 혁신 그리고 디지털 혁신의 주역이 되는 2030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희망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진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저 마지막으로 진짜 이 방송 중에 박제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오늘 말씀해 주셨던 거를 어떻게 좀 진행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저희가 모셔서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는지 그럼요. 시청자분들께 뭐 약속을 드려도 되는지 그럼요. 꼭 약속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만 하고 끝낼게요. 예. 매일경제TV 예. 매일경제TV 구독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